네, 선생님, 오늘은 자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흔히 문제 행동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형태,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행동이라고 말하곤 하잖아요.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이런 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좀 자해를 하는지 소장님의 사례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그래서 문제 행동이 있다, 없다. 이건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보통 문제 행동이 있다, 없다를 기준으로 내릴 때는 일단 건강상의 이 아이가 이 행동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에, 안전에 영향을 끼치느냐, 안 끼치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공격성, 자해,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안전에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라고 지정을 해요. 두 번째 요인은 사실 그겁니다. 학습. 자, 아이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특정한 행동 때문에 내 학습이 방해된다면 그것도 문제 행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걸 problem behavior, 이게 사실 문제 행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미국에서 어쨌든 공식 용어는 아직까지는 problem behavior, 그래서 문제 행동입니다. 그래서 문제 행동은 이렇게 어쨌든 상대성을 띠고 있다. 그 중에 이제 요청해 주신 자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, 저는 자해 행동과 공격성이 어찌 보면은 좀 그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해 행동은 단순히 그 타겟이 자신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해 행동이 네, 자해 행동과 공격성 우리가 이렇게 좀 분리시킬 수 있고요.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기능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. 누군가를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동이니까. 근데 보통 자해 행동과 공격성은요, 언제 발생하느냐? 자, 당연히 이제 어렸을 때 쭉 발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, 나이가 들고 학령기 아이들 중에도 자해 행동과 공격성이 새로 생기는 애들도 있어요. 이거는 커가면서 어느 시점에 생길지는 모릅니다.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자해 행동과 공격성은요, 우연히 발생해요. 그래서 그 시작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화가 나고 이게 참지 못하는 상황에서 텐트럼이라는 게 터지죠. 감정 폭발이에요. 근데 감정이 막 폭발하면서 내가 바닥에 눕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바닥에 누우면서 머리를 콩 찍었더니 이게 순간적으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스트레스가 풀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박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뭐 막아준다던가 아니면 또는 이 아이가 원했던 것에 머리가 이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요청했던 것들을 이제 들어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런 자해 행동. 근데 공격성도 막 이제 막 발버둥을 치다가 다리로 우연히 누구를 탁 밀쳤는데 순간적으로 상황이 싹 바뀌어요. 갑자기, 네, 분위기가 바뀌고, 요렇게 행동은 우연적으로 발생했으나 반응에 따라서 이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그래서 자해 행동과 공격성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쭉 볼 경우에는 혹여나 이런 공격성과 자해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 넘어가세요라고 말해요. 이게 되게 어렵지만 예를 들어 막 텐트럼 해갖고 발로 엄마의 예를 들어 막 몸을 차고 얼굴이 차였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야! 이런 소리,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감싸는 행동, 이런 행동이 사실 다른 행동이에요. 아이 입장에선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. 뭔가가 엄마가 훈육하거나 나를 막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멈추거든요. 얼굴을 감싸면서 그 소리를 내고.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게 학습이 충분히 강화가 돼서 그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. 그 행동이.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이 만약에 우연히 발생하면 저는 모른 척 하셔라. 얼굴에 차여도 소리 안 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정말 너가 우연히 발생한 그 행동이 아무렇지 않음을 설명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해행동과 공격성은 시작이 되고요. 이게 학습이 되기 시작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이 뛰어난 친구들은 이제 남을 보고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요.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. 이건 이제 아이들의 기능에 따라서 다르지만.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작은 본능적으로 시작하는 특히
ASD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그래요. 왜냐면 남을 보고 배운다기보다는 내적으로,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실 알고 있으면은 그 행동을 줄일 수 있는데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죠. 자해행동의 형태는 이렇게 발전되면요, 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케이스까지 봤냐면, 실제로 이 자해행동 때문에 사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, 아이가.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는데, 많이 등치가 컸고, 혹여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, 이제 어머님들 중에 자녀가 머리를 때리는 자해행동, 이런 자해행동이 있다 그러면은,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 중재는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제가 말했던 이 가장 심한 자해 행동을 보였던 친구는, 제가 직접적으로 일한 친구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자해 행동이 시작됐고, 남이 그 아이한테 왔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시작됐어요. 덩치도 굉장히 컸고, 그때 당시만 해도 문제행동 중재에 대해서 어머님은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. 미국에선 CPI라는 거 있다 그랬죠. 근데 이때는 CPI도 사실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. 프로액트라고 지금은 사라진 이 중재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고, 그러니까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중재를 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는 자해를 했고 선생님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, 결국에는 머리를 때리는 게 벽돌을 잡고 머리를 치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에요.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기도 했죠. 그래서 이런 일이 이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자해 행동이 발생하는 건 아이가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. 이게 고통이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노가 표출됐을 때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화가 나면 주먹으로 벽을 쳐요. 내 잘못이거든요. 쳐봤자 내 손만 아픈데도 순간적으로 그걸 잊는 거예요. 근데 그만큼 분노가 나는 거니까. 근데 그게 문제는 학습이 돼요. 하면 할수록. 주위의 반응과 내가 느껴지는 이 감촉과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화됩니다. 그래서 혹여나 지금 자녀가 이런 자해 행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좀 시급히 생각하고 중재를 해야겠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아까 그 공격성하고 자해를 이제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으로서 어떤 공격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무시하는,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가 대처를 했을 때 그 행동이 강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었는데,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게 만약에 자해,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뭐 때리거나 머리를 박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이거 무시를 사실 할 수는 없잖아요.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뭐 ABA 센터를 간다거나 이렇게 전문가에게 중재를 받는 방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당장 가정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금 알려주시면은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아까 전에 사실 이제 공격성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게 무시는 아닙니다. 그 공격성에 대한 건 사실 무시가 맞아요.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별일이 아니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라는 리액션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공격성의 행동이 나왔을 때 맞았음에도 내가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무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자해 행동은요, 자해를 할 때요, 우리가 그 머리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분명히 발생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근데 너가 머리가 때려서 뭔가가 바뀌고 이런 건 없어. 라는 상황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머리를 때리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으로 우리가 막아줘야 되고, 지시사항 여기 앉아서 뭐 하자? 그러니까 목소리가 바뀐다든지, 이런 데서 우리가 너무 심한 변화를 보여주면은, 그게 변화가 우리가 혼내는 모드로 이렇게 훈육 상태로 변할 수 있을지언정 아이한테는 그냥 이 감정의 변화조차도 강화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좀 조심하자는 거예요. 당연히 제가 자해 행동을 중재할 때는요,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 자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. 자해라는 행동과 공격성 둘 다 마찬가지예요.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최대한 별일 아니게 지나가긴 하지만 공격성은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자행동은 이게 사람한테 공격 오면 우리가 막으면 되는데 자행동은 순식간에 자기를 때려버려요. 그쵸? 근데 이게 공격성보다 자해행동이 사실 중재가 더 어렵습니다. 공격성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하러 가거나 누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만 있으면 좀 방어를 할 수 있고 공격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근데 자해는
순식간에 때려버려요. 순식간에 머리를 박는다던가, 순식간에 머리를 뽑는다던가, 순식간에 자기를 꼬집는다던가,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행동이 발생한 이후고, 이후에 훈육을 해봤자 이제 벌기반의 방법을 쓰는 건데, 이 행동이 잘 안 줄죠. 그러니까 자해 행동이 있는 친구들을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. 만약에 그게 중재가 됐다면 지금 그런 자해 행동이 없어야겠죠. 물론 그렇게 해서 중재가 돼서 사라진 친구들도 있겠지만, 어찌됐든 키포인트는 그래서 뭐냐면은, 문제 행동은 사실 진짜로 안 일어날수록 좋긴 해요. 그래서, 이제 어쨌든 자해 행동이나 공격성이 일어나면은, 어쨌든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은, 최대한 그걸 좀 차단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. 네,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. 어렸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게 보이지만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만약에 이용하는 도구가 다양해진다면 이거는 아이한테 아주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쨌든 중재라는 건 좀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